여러분은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일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생물종에 이름을 붙인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고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의 손에서 이름을 얻어 다시 탄생했습니다. 화재로 연구실이 통째로 불탔을 때도 다시 시작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평생의 연구를 산산조각 냈을 때도 다음날 바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파고들다가 한동안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한순간 가장 존경했던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서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과학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밤하늘의 별이었어요. 하나씩 찾아내고 이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미들네임에 스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정도예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 별을 사랑했던 소년이 자기 이름에 별을 새겨 넣은 겁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길을 걷다가 눈에 띄는 꽃들을 따서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지저분해진 책상에 식물 도감을 펼쳐놓고 학명을 하나씩 외우면서요.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작은 것들은 아름답지 않아도 단 한 종류의 큰 꽃 백송이보다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다. 와,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과학자구나 싶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는 일, 그게 진짜 과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잖아요. 이후 그의 시선은 마침내 물고기로 향합니다. 당시 미국 자연과학계를 뒤흔들던 스타 학자 루이 아가시가 한 버려진 섬에서 자연과 과학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캠프를 열었을 때 조던은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본격적으로 물고기 연구를 시작하죠. 조던의 연구 방식은 집요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물속에 어종을 채집해야 할 때는 그는 스트리크닌이라는 독극물을 즐겨 사용했어요. 소량을 물에 풀면 물고기들이 잠시 마비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의 집요함과 실용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표본들에 그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씩 당시까지 인류가 학명을 붙인 물고기는 약 12,000종이었는데요. 조던과 그의 동료들이 새로 발견하고 이름 붙인 어종이 무려 2,500종에 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인류가 알고 있는 물고기의 5분의 1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명성은 그를 결국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학장 자리로 이끕니다. 조던은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로 가서 대학을 일구기 시작했고, 건물 안을 자신이 채집한 물고기 표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에탄올이 든 유리병 수천 개, 각각의 병 안에는 물고기와 함께 이름표가 담겨 있었어요.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었어요. 이름이 생기는 순간 존재가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가 겪었던 일들을 알아야 해요. 자, 첫 번째 온도는 1883년 벼락이 전진선을 때렸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불씨는 그의 사무실로 번졌어요. 에탄올이 담긴 유리병들이 폭발하듯 깨져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모아온 표본들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때도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혼돈, 첫 아내 수전의 죽음.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너무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혼돈, 1906년 4월 18일 새벽. 50초가 채 되지 않는 진동이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883년에 화재에서 다시 모았던 표본들이 이번엔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에탄올 냄새가 진동하는 잔해 속에서 수천 개의 이름표가 제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던은 또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방에서 물을 가져와 표본이 썩지 않도록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을 뿌렸어요. 에탄올이 도착하자 조던은 직접 물고기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름표를 물고기의 살에 직접 바늘로 꿰매어 넣었어요. 다시는 혼돈이 이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화재도 아내의 죽음도 대지진도 이 사람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더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던의 스승 루이 아가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루이 아가시는 당시 진화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학자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퍼져나가던 시기에 그는 다른 믿음을 고수했어요. 자연에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 가장 고등한 인간부터 가장 하등한 생물까지 위계가 있고 그 안에 신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자연의 사다리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그는 자손을 더 돌보는 경향이 있는 종을 더 고등하다고 분류하기도 했는데 그건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조던은 이 루이 아가시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았죠. 시간은 다시 흘러서 스탠퍼드 대학 학장인 조던은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자 중 하나인 제인 스탠퍼드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죽은 아들과의 영적 교신을 믿었는데 자연과학자인 조던에게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제인은 제인대로 그 조던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여러 비리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인이 냉장고에 음료를 마셨는데 독극물이 검출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두려움에 하와이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당시 의사들이 사인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물질은 스트리크닌이었습니다. 스트리크닌 기억하시죠? 조던이 물고기를 채집할 때 즐겨 쓰던 바로 그 물질입니다. 물론 조던이 범인이라고 확정된 사실은 없어요. 이 사건은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실들을 알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묘하게 불편한 기시감이 남습니다. 1913년 조던은 결국 스탠퍼드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오스타라는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이 마을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다운 인류의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공간은 조던의 눈에는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루이 아가시에게 물려받은 사다리의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에 위계가 있다면 인간 집단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이 번식한다면 인류의 발전이 가로막힌다. 그러니 인공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아야 한다. 바로 우생학입니다. 조던은 이 우생학을 미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전파한 학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을 지지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화재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대지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손으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생학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돌연변이와 다양한 변이야말로 종이 수많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종이 하나의 전염병이나 천적을 만나면 모든 개체가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우생학이 열등하다고 부른 것들이 오히려 진화론적으로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를 자처한 사람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거꾸로 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조던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던 그 소년이니까요. 문제는 그 열망이 어느 순간 오만함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혼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혼돈을 지배하겠다는 욕망이 된 것.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그 의지가 자연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착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냉정하게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조던이 평생을 바쳐 분류하고 이름 붙이고 실을 꿰매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범주, 어류는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는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1980년대 이후 분기학이라는 과학의 한 분야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생물학계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에요. 분기학자들은 생물을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공통 조상을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물론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대충 그려본 그림입니다. 진화 개통수라는 그림을 나타내 본 건데요. 이 개통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떤 생물이 실제로 더 가까운 친척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 연어, 페어. 이 셋 중에서 가장 서로 닮지 않은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를까요? 대부분이 소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어랑 페어는 둘 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고 소는 땅 위를 걷는 포유류니까요. 그런데 분기학의 답은 다릅니다. 셋 중에서 가장 다른 하나는 연어입니다. 자, 페어와 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페어는 불에를 폐처럼 사용해서 공기로 호흡할 수 있어요. 소도 폐로 호흡을 하죠. 심장 구조를 보면 페어는 연어보다 소를 더 훨씬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기관인 후두개. 이게 연어한테는 없지만 페어와 소한테는 있어요. 이 개통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페어와 소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친척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다른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같은 범주라고 생각했던 연어와 폐어, 이 둘을 묶어서 어류라고 부르는 건 사실 포유류나 파충류처럼 실제 개통에 근거한 범주가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눈에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묶음입니다. 조던이 화재와 지진의 혼돈 속에서 48시간을 버티며 실로 꿰매어 지키려고 했던 그 이름들이 속한 범주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거였습니다. 혼돈을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 혼돈 속으로 지워진 이름들로 기억되고 만 거죠. 게다가 조던이 어류라는 범주로 하나로 묶어서 연구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 조개, 문어, 해삼, 말미잘,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까지 모두 다 합쳐보면은 이 개통수에서 더욱더 서로 떨어진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이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조던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과학자의 몰락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저한테는 이 지점에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조던이 남겼던 그 말,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다. 그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을.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던 사람이 어떤 존재가 보잘것없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관찰하던 사람이 판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혼돈은 언제나 예고 없이 삶을 덮칩니다. 조던의 삶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아무리 잘 짜인 체계일지라도 우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의미는 쉽게 사라져버리고 이름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주는 무질서를 향해 흐르지만 생명은 그 흐름을 거슬러 국소적인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생명이고 문명이에요. 조던이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 아름다운 시도의 일부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 그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겸손을 잃은 것. 자신이 만든 질서가 전부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 내 이름표가 곧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혼돈 앞에서 꺾이지 않으면서도 오만해지지 않으려면. 저자인 룰루 밀러는 책에서 만난 두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조던이 전파한 우생학의 결과로 이들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여성들이었어요. 오래전에 상상도 하기 힘든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혼돈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화재 앞에서도 지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조던에게서 차지려 했던 바로 그 힘, 그것은 불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신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일어나는가? 왜 다시 책을 펼치고 펜을 잡으며 마음을 붙이는가? 그 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의미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웃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어두운 시간을 버텨내게 해주는 빛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게 룰루 밀러가 말하는 민들레 법칙이에요. 민들레는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뽑아버려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민들레 한 송이는 봄의 첫 신호이고 아이의 소원을 담은 씨앗이고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어류가 존재하지 않듯이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범주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의미는 단일적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튀어나거든요. 중학생 조던이 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이 아름답지 않아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는 일, 그게 알미고 그게 과학이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누군가의 삶의 한 조각입니다. 또 내 삶은 누군가들로 채워져 있어요. 혼돈을 인정하는 것,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